먹는 게 이게 좋다,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잠은 어떻게 자야 된다, 뭐 등등등등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듣는데 그게 과연 나한테 얼마만큼 좋은 건지, 그리고 나는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나한테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 감을 잡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제 다른 저희 유튜브 영상에서도 뭐 생활관리 같은 거를 잘해야 된다, 이게 기본이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그거가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구성을 해야지 맞고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자, 암 치료에 있어서 이 우리 생활관리라고 하는 게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운동하는 거, 또 식이, 또 이제 잠자는 거, 그 다음에 마음관리, 4가지가 큰 축인데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저 환자분이 오셨을 때 뭐 수술이니 뭐니 이런 거 다 안 할 거고요. 저 완전히 자연요법으로 해가지고 풀 위주로 뭐 현미채식 이런 거 하고 뭐 명상하고 뭐 매일 운동하고 산에 올라가서 살고 뭐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낫겠다. 물론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피자로 비유를 하면요. 생활관리는 도우, 그러니까 밑에 반죽하고 같은 거예요. 도우가 없으면 토핑을 아무리 얹어봐도 피자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생활관리가 바탕이 안 되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도우만 있어요. 생활관리만 하고 나머지 치료는 아무것도 없어요. 토핑이 없으면 이게 피자인지 뭔지 그냥 밀가루 떡 먹는 느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피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2가지가 다 균형 잡히게 해서 온전하게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난 생활관리만 가지고 다 할래, 영치료만 가지고 다 할래, 수술 나간 방사선만 가지고 다 할래, 이렇게 치우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운동, 식이, 수면, 마음 요 4가지가 사실은 서로 간에 다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따로 별개로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총점을 100점이라고 해봅시다. 각각을 25점으로 배정을 할 수가 있겠죠. 4가지 중에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나는 잠자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잠자는 거가 100점 만점에 25점이 아니라 뭐 한 80점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은 난 잠자는 걸 잘하니까 나는 생활관리 자체를 잘하고 있어 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80점이 아니라 그냥 25점 맞은 거죠. 근데 저 선생님 저 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잠을 제일 잘 잤는데 저 왜 잠이 재발했는지 모르겠어요. 억울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4가지가 다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생각하셔야 될 거는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 암을 딱 진단을 받았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죠. 그러고 나서 진료실을 나와요. 멍한 상태로 의자에 앉습니다.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암에 걸렸지? 뒤돌아보게 돼요. 이건 본능이에요. 그냥 내가 너무 뭐 먹는 거에 있어서 너무 좀 못 챙겼어 라면서 이제 담배 피고 뭐 술 마시고 뭐 고기를 너무 많이 먹고 뭐 등등 이런 생각이 나겠죠. 만약에 그런 게 짚히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거부터 고쳐야 돼요.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그거를 우선순위에 좀 둘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제일 문제가 그것만 하겠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다 같이 4가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머릿속을 4등분해서 방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식이, 운동, 수면, 마음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내가 지금 각각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4가지가 조화가 맞고 있는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아까 4가지 항목이 각각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운동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러면 뭐 밥맛도 좋고 기분도 좋아지고 뭐 잠도 잘 오고 하겠죠. 자, 근데 또 반대인 것도 있어요. 먹고 싶은 걸 너무 참아요. 이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요. 예를 들어서 막 죽겠어요. 막 너무 막 참느라고. 그러면은 그럴 때에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시기로 인해 가지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이득이 더 많을 것이냐, 너무 참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 마음 점수가 깎이는 게 더 클 것이냐, 서로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방향이기는 해요. 어쨌든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판을 크게 펼쳐놓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또 이런 부분이에요. 시기별로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그냥 암관리라고 하면은 그냥 생활관리는 먹는 거 이렇게 하고 잠 이렇게 자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하시지 이게 시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들은 잘 안 하세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수술이나 항암이나 방사선 전에는 제일 우선순위가 그런 본병원 치료를 위해서 체력 안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지쳐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활관리를 실천을 할 때 만약에 내가 이런 여러 가지를 실천을 하는데 막 체중도 막 빠지고 기운도 빠지고 일상생활도 무너지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완화된 형태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나는 그 지키라는 거 잘 지키고 이렇게 했는데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냥 계속 건강한 상태로 컨디션 좋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그렇게 실천을 하셔야죠. 왜냐면은 수술 항암 방사선 하기 전까지 내가 몸이 깎이는 게 없는 거니까. 그렇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만약에 수술 항암 방사선 기간이라고 해봅시다. 뭐 항암도 기간이 길고요. 뭐 방사선도 뭐 한 달, 두 달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그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럴 때에는요. 그 수술 항암 방사선을 무사히 마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생활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1순위는 그거예요. 첫 번째는. 그래서 본병원 치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 정도의, 무사히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몸 상태가 유지가 된다. 체중도 안 빠져요. 컨디션도 안 떨어지고 골수 기능도 안 떨어져요.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갈 때마다 뭐 항암을 하려고 해서 이제 혈액 검사를 뭐 그날 당일에 가서 봤더니 막 백혈구 수치 떨어져 있고 막 빈혈이 막 수치가 막 안 좋고 혈소판 떨어져 있고 막 이래요. 막 그래서 막 뭐 진강주사를 맞느니 혹은 뭐 항암 날짜가 밀리느니 혹은 막 거의 기어가다시피 막 병원을 가요. 그러면은 사실은 일정 수준에서는 생활관리에서 조금 양보할 부분은 양보해야 됩니다. 운동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되고 먹는 거에 있어서도 조금 더 고단백으로 조금 뭐 좋지 않은 게 조금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조금은 일단은 살아야 돼요. 살아서 그걸 무사히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화된 형태로 실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수술항암 방사선이 다 끝났어요. 자, 끝난 직후에는 일단 내 컨디션, 체력이 회복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컨디션과 체력이 회복될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생활 관리를 구성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몸이 돌아왔어요. 어느 정도 좀 내가 이제 생활 관리를 좀 해볼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뭐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이 정도는 열심히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몸은 돌아왔으니까 실천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상태잖아요. 그때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은 그 사이 기간 동안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암세포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우리 몸에 있는 면역이나 면역세포나 이런 것들이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생활관리를 잘못하면은 그래서 열심히 해서 내 몸의 면역으로 암을 눌러둘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간은 필요합니다. 조금 약간은 뭐 군대 갔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살짝은 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럴 때에는. 자, 근데 사실은 이거를 평생 하기는 또 좀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점수를 말씀드렸는데 100점이라고 했잖아요. 100점 맞을 수 있도록 평생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제가 장담하건데 평생 한다 그러면 거의 아무도 못해요.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약간씩 스스로 좀 놓게 돼요. 근데 놓으면서도 불안감이 많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제 떡볶이 한번 먹었는데 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죄책감을 가지면서 시간은 한참 지났는데 사실 그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내가 평생을 실천해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생활관리 패턴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운동 같은 경우에는 뭐 매일 뭐 2만 보 정도 걸으면 좋다. 하체 운동이 제일 좋다. 그리고 뭐 기왕이면 황토끼리 좋은데 뭐 젖은 황토끼리 더 좋다. 뭐 한겨울이나 한여름은 좀 어려우니까 빼자. 더 안 좋으니까. 뭐 그렇게 하면 혈액순환도 개선이 되고 뭐 체온도 올라가고 또 산소 공급이 확대도 되고 해서 하체 운동 위주가 좋다. 요거 하고 또 근력 운동은 뭐 주 2, 3회 정도 이상 해서 뭐 종류를 불문하고 다양한 부위를 조금씩 이렇게 하면 좋다. 그렇게 하면은 또 이제 회복도 촉진이 되고 또 면역력도 올라가고 혈당도 이제 조절이 돼서 좋아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논문상에도 그렇게 했을 때 뭐 사망률이나 이런 것들이 뭐 30% 이상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섞어서 하면 좋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대원칙이에요. 이거를 안 지키면은 뭐 엄청나게 큰일 난다 이렇다기보다 그냥 원칙입니다. 자, 근데 이것도 시기에 따라 다른 거죠. 수술 항암 방사선 이전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동을 하는데 막 체중이 빠지고 막 기운이 떨어지고 잠자리에 막 누워서 못 일어나고 막 이럴 정도예요.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를 정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 두 번째, 항암이나 방사선 기간 동안이나 혹은 이제 수술 항암 방사선이 종료된 직후. 자, 요럴 때에는 이게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히나 항암할 때가 더 그런데 항암하시는 분들은 몸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달라요. 일정한 목표를 세우는 게 불가능해요, 거의. 뭐 내가 뭐 하루에 몇만 보를 걷겠다 해서 아니면 뭐 내 저 산 정상을 어디를 찍고 오겠다, 어디까지 갔다 오겠다 라든지 근력 운동 30분을 하겠다. 안 돼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하고 와서 이제 내 방 안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침대 딱 보면은 그냥 쓰러지고 싶어요. 그냥 쓰러집니다. 그냥 쓰러져서 못 일어나요. 몸을 더 깎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운동하고 와서 돌아왔는데 침대를 봤더니 내가 누워서 무조건 자고 싶어요. 그럼 심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땀은 얼마나 나야 돼요? 이렇게 했더니 살짝 묻어나오는 정도. 막 뻘뻘 흘려가지고 막 이게 아니라. 몸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날은 더 좋은 날도 있겠죠. 뭐 그런 날은 조금 더 많이 하시고요. 뭐 적은 날은 좀 적게 하시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걷는 걸로 한다. 그러면은 어디 목적지를 정하잖아요. 근데 딱 갔는데 갑자기 몸이 팍 다운돼요. 이게 일반인들은 가다가 조금 힘드네. 뭐 조금 힘드네. 이게 점진적으로 느껴지는데 이렇게 수술난간 방사선 이런 걸 겪으시는 분들은 그냥 갑자기 확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직선형으로 어디를 간다 이게 아니라 걷기를 할 때에도 이렇게 원형으로 해야 돼요. 원으로. 좁은 공간을 이렇게 도는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돌다가 어느 순간이라도 그만하고 싶으면 딱 멈출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몸이 따라주는 선에서 운동량을 조절하는 게 좋은데 근데 내가 이렇게 조금만 해도 될까? 라고 걱정하실 수는 있는데 그 생활을 조금이라도 하면서 내 몸에 맞춰서 하는 거를 반복하다 보면요. 평균을 내보면 나중 가면 늘어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몸에 이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다 끝났어요. 수술한 방사선이 다 끝나고 이제 어떤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일정한 어떤 계획이나 패턴을 가지고 어떤 그런 뭐 걷기라든지 그런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이런 것들을 목표를 가지고 실천을 해 봐야겠죠. 요렇게 하는 겁니다. 자, 먹는 거는요, 몸에 좋은 거, 몸에 안 좋은 거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제가 보면요, 임상 현장에서 환자분들 뵀을 때 다 알아요. 그거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정말로.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아는데, 그것들을 내가 어느 정도나 균형감 있게 나한테 맞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또 문제가 되겠죠. 제가 하나 이제 그 시기 관련해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우리가 뭐, 단 거 안 좋다고 해가지고, 이제 당류를 완전히 다 배제를 하려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완전한 탄수화물 제한은 사실은 불필요하기도 하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몸 안에선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혈당이라는 걸 재잖아요. 검사를 하면은 혈당이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혈당이 너무 낮으면요. 저혈당 상태로 빠져가지고 응급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수준의 혈당을 유지를 하라고 돼 있는데 혈당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피 속에 당이 돌아다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을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는다고 해서 몸에서 당이 없는 게 아니에요. 혈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먹잖아요. 우리가 지방을 먹든 뭐를 딴 거를 다른 성분을 먹어도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당으로 변환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당을 먹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당 공급을 끊어버리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되게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물론 이건 있어요. 이제 단 거를 한꺼번에 단당류를 한꺼번에 많이 먹어버리게 되면 이게 당 스파이크를 탁 치거든요. 혈당이. 그 스파이크가 갑작스럽게 확 올라가면 그거를 이제 당이 좋아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죠. 그래서 이제 식이요법이 필요하긴 한 겁니다. 탄수화물 제한하고 특히나 단당류 이런 거 제한하는 거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에요. 그렇기는 한데 당은 우리의 적이야. 우리 몸에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그런 균형 잡힌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자, 요것도 역시나 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수술당한 방사선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특히 수술 같은 거를 받으려면요. 그 이후에 회복하려면 그 전에 체력이 돼야 돼요. 체중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수술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체중이 몇 킬로는 빠져요. 대체로 뭐 항암이나 방사선도 마찬가지죠. 체력 소모가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온전히 마칠 수 있게끔 내가 그거를 준비를 내 몸 스스로 해두는 게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채식 위주로 너무 낮은 열량만 보충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그거 들어가기 전에. 근데 예외적으로 수술 날짜가 한 석 달 남았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밀려가지고 뭐 대학병원들 큰 병원들 그러니까. 근데 그 전에 할 게 없어요. 그러면은 좀 일정 기간 동안에 좀 앞에 한 2달이나 이 정도는 열심히 해야죠. 왜냐면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이 뭐 한 2주 남았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안 그래도 내가 진단받아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막 노이로제 걸리고 내가 힘든데 안 그래도 기운이 없는데 그 2주 동안을 먹는 걸 더 제한을 해버려요. 그러면 기진맥진합니다. 그 2주 동안에 내가 아무리 먹는 걸 잘해도 이득이 되는 게 그것 때문에 암이 팍 없어지고 이러지 않고요. 제가 조금 양보를 했다고 해서 암이 이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예를 들어 항암 방사선 기간이에요. 특히나 항암 기간에는 소 안 그래도 울렁거리고 막 기운 없고 살 빠지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특히나 이제 식도염이나 위염 같은 것도 되게 잘 생겨요. 점막염 같은 게 많이 생기니까. 근데 항암 때 아무렇지도 않은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실천 잘 해야죠. 시기. 했는데 뭐 체중도 뭐 빠져봤자 뭐 한 달 정도 동안에 한 1kg 빠지고 뭐 500g 빠지고 이런다. 그리고 내가 뭐 백혈구나 뭐 혈소판, 빈혈 이런 것들 크게 문제 없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쭉 해야 돼요. 그렇게 철저하게.
근데 했는데 내가 식도염 위험에 막 잔뜩 걸려있고 막 특히나 혈액 검사해보니까 막 뚝뚝 떨어져 있고 막 이래요. 기진맥진하고. 어떻게 될까요? 항암 못해요. 항암 못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그 피해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럴 때에는 부드러운 음식 먹어야 돼요. 그때는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음식 위주로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굶는 것보다는 조금씩 뭐라도 드시는 게 낫고요. 만약에 내가 조금 몸에 덜 좋은 거, 전 표현을 그렇게 해요. 환자분들께 몸에 나쁜 거라기보다 조금 덜 좋은 거라도 내가 이거를 이 기간을 견뎌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먹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 같은 것도 그런 겁니다. 이제 너무 이제 당연히 뭐 붉은 육류 안 드시는 게 좋고 맞는데 너무 안 될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조금씩 양보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술항암 방사선 이런 것들이 다 종료가 됐어요. 그 직후에는 사실 이런 치료가 끝나면은 몸에서 아미노산 소모가 되게 많거든요. 단백질 이런 소모가 많기 때문에 단백질 위주로 보충을 많이 해서 이제 몸의 조직을 좀 만들어 나가야 돼요.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 어떤 후유증들이 다 해소가 됐어요. 수술항암 방사선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일정한 계획 그리고 패턴 이런 거를 가지고 열심히 해 보셔야겠죠. 그렇게 단계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잠자는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원칙이야 당연히 뭐 밤 10시 정도에 잠들어서 뭐 아침 6시 정도에 깨면은 뭐 이거 뭐 100점이에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긴 하고 거기다 뭐 플러스 알파를 얘기를 한다면은 일어났을 때 굉장히 개운한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낮에 또 졸립니다. 일어났는데 눈이 뻑뻑하고 그냥 뭐 찌뿌둥하고 머리도 무겁고 이래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수면의 질이 별로 좋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기상식 개운한 느낌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게 있고 뭐 그거를 위해서 이제 주무시기 3시간 전에 뭐 음식 섭취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스트레칭이나 이런 거 하고 뭐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도 좋고 뭐 명상이나 이런 거 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좀 조용하게 그리고 불빛은 어둡게 해서 특히나 이제 요새 현대인들은 이제 휴대폰 이제 잠자리에서 이렇게 보면서 잠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다 청색광이거든요. 블루라이트인데 그게 되게 좋지를 않아요. 잠이 드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피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숙면에 이룰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들 필요할 수는 있어요. 뭐 제가 이제 잠자는 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만약에 잠이 안 온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잠이 안 오면은 막 어떤 상황이 돼서라도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 이런 것들을 안 드시는 분이 계세요. 의존성 때문에. 내가 평생 안 먹었는데 내가 여기에 무너질 수는 없다. 괜히 이거 먹었다가 의존성 생겨가지고 평생 먹으면 어떡하나. 근데 이것도 역시나 장기간이라고 했을 때 잠을 자는 게 수면제 먹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죠. 밤새는 것보다는 나아요. 이게 수면 유도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의존성이 생기려면은 뭐 한 2주, 4주 이 정도 지나면 이제 생길 수는 있다고는 해요. 그러니까 아주 단기간에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내가 나 혼자 해결을 하려고 막 너무 애쓰다 보면은 잠을 자려는 강박이 생겨버려요. 잠을 자려는 강박이 생기면 또 잠이 안 와요. 이게 악순환의 늪처럼 빠지는 거거든요. 저도 불면증을 되게 심하게 알아봤었는데 옛날에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 나중에 좀비처럼 낮에 깨어있는데 이제 정신이 멍해가지고 뭐 그렇게 변하는데 그러면서도 수면제를 안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먹어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뭐 항암을 했을 때나 이제 그럴 때에는 당일날이나 그 다음날까지 잠이 안 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방사선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수면 유도제나 그런 건 아니더라 하더라도 뭐 멜라토닌이라든가 뭐 마그네슘 제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장기 사용해도 의존성도 없고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내가 효과를 좀 봤다. 그러면은 뭐 그런 거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강박적인 생각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밤 10시에 자는 게 좋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평소에 난 새벽 1시에 자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것도. 보통 이래요. 10시에 자는 게 좋대. 그러면 한 9시 한 50분? 이때부터 잠자리에 누워요. 그래서 그냥 다 이제 정갈하게 하고서 다 모든 환경을 다 마련해 놓고 잠자리에 듭니다. 뭐 한 10시 10분쯤 휴대폰 한번 봅니다. 이제 10분 지났네. 잠들어야 되는데 또 놓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나 자야 되는데. 이때 자야지 하면 좋다는데. 그러면서 강박증이 생기고 그러면서 불면증이 시작됩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1시에 자는 사람이다 원래가 그러면은 한 30분 정도만 땡기는 거예요. 12시 반에 눕습니다. 그 정도는 조금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내가 1시에 자더라도 일단은 좀 연습하는 식으로 해서 12시 반 정도에 한번 누워보자 해서 잠들면 좋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조금씩 땡기는 거예요. 그렇게 30분 이렇게 차츰차츰 땡겨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시 반 이전은 안 돼. 정말 노력해봤는데 안 돼.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죠. 숙면을 취하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개운해요. 기상시.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시기별로 살펴보면은 수술항암 방사선 이전에는요, 사실은 이게 쉽지 않아요. 숙면 취하는 게.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암 진단을 받았는데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잠이 잘 온다. 이런 사람이 제가 환자분들 뵈도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고요, 거의 없어요. 다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오거나 잠을 자도 제 수면의 질이 좀 떨어져요. 얕은 잠을 자고 자꾸 깨요. 꿈도 많고 새벽에 자꾸 깨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럴 때 조금 이제 뭐 약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도움을 받을 필요는 있어요. 아니면은 뭐 심리 상담이나 이런 거를 추천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게 몰라서 잠이 안 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때가 가장 힘든 기간이긴 해요. 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 뭐 약물의 도움을 받던가 그렇게 하시면서 지내시는 게 좋고, 뭐 할 수 있으면은 그 치료 시기 있잖아요. 그거를 좀 더 땡기면 좋겠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죠. 수술항암 방사선에 대해서요.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자, 그 항암 방사선 기간 동안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초반에 잠이 안 올 수 있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안하실 필요는 없고요. 특히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몸이 막 불편해요, 막. 어딘지 설명을 못하게 불편한 경우도 많고요. 방사선 할 때도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 그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여러 가지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방법을 써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안 된다. 뭐 그러면은 이게 심리적으로 다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마음 편하게 가진다고 해서 다 되는 부분도 아니고 인위적인 도움을 좀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수술항암 방사선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방법을 실천해 보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수면으로 빠질 수 있게 유도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건 좀 한방적인 관점인데요. 수술항암 방사선이 끝나잖아요. 저희는 이제 한방적으로 음혈허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몸이 건조해지는 거예요. 건조해지면은 잠이 드는데 조금 더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자는데 자주 깨기도 하고요. 잤는데 새벽에 빨리 깨가지고 그 다음부터 잠이 안 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증상들이 보통 생겨요. 근데 그런 증상들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좀. 이거는 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고요. 장기간 치료를 좀 받아야 되는 거다. 근데 치료라는 게 사실 이런 거는 뭐 양방 쪽에서는 수면 관련해서 이제 그런 약물들이 직접적으로 있기는 한데, 한방 쪽으로는 그 몸 건조한 증상 있잖아요. 그거를 암에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되면서 몸도 이게 보충을 해주면서 몸을 건조해지는 거를 좀 촉촉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럴 때는 한방 치료가 조금 더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자, 네 번째가 이제 마음이에요. 마음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거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은 암 환자분들이 보통 저한테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다 스트레스 얘기예요. 근데 마음하고 스트레스가 같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요, 스트레스가 한 덩어리가 있고 행복감이 한 덩어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들 스트레스 없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그럼 반쪽짜리인 거예요. 50점인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볼게요.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예 없는 상황. 우리가 스트레스가 중요해 해야 스트레스 없어야 돼 얘기를 하는데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행복감으로 갈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스트레스 없잖아요. 그러면 권태로 빠져요. 그건 우리가 생각만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삼시세끼를 내가 그냥 아무런 제한 없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무기력감에 빠집니다. 우울증에 빠지고 권태에 빠져요. 그러기 쉽습니다. 그래서 호주 같은 나라가 사실 우울증이 많아요. 의외로. 너무 평화로워서.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그래서 스트레스하고 행복감은 별개로 다뤄야 돼요. 자, 스트레스부터 일단 얘기를 할게요. 과도한 스트레스가 없는 거는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스트레스가 문제였다고 할 때 단순히 이거를 뭐 내려놓고 감사한 생각을 막 하고 명상을 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쳐요. 내 몸이 다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거고 감정적으로 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성적으로 누른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무의식 속에 다 여기 다 남아요. 그리고 그게 발현이 되는 게 공황장애라든가 혹은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긴다거나, 사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안에 쌓여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먼저 해야 될 일은 안에 쌓여있는 게 이게 왜 쌓여있는가, 내가 왜 이거를 가지게 됐는가, 그 원인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탐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직면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직면을 해서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고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조금씩만 이렇게 직면을 해야 되는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관찰하고 탐색해가지고 그 원인이 뭔지 이렇게 바라보고, 아, 내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있었구나 라고 파악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파악했을 때 그 원인을 남한테 돌리면 안 됩니다. 뭔가 대상이라고 했을 때, 아, 나 저것 때문에 혹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였어. 결론이 그렇게 나면 안 되고, 왜냐면 타인은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저 사람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결론은 그렇게 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게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가 일정 부분 그것만 해도 없어집니다. 그게 여러 번 반복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명상을 하고 감사한 생각을 해보고 내려놓기도 해보고 감사일기도 써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아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낮아집니다. 근데 그것마저 없애려고 하면 다시 스트레스가 쌓여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사실은 일정 부분 나의 삶의 동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약간의 스트레스는. 그래서 그거는 없을 수도 없고 없어야 된다는 그래서 강박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요거 말씀드렸고, 행복감 같은 경우에는요, 뇌과학에서 밝혀진 부분인데 인간이기는 한데 동물로서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행복감이 일단은 충족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먹을 때 행복해요.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래서 우리가 식이요법 할 때도 몸에 좋다는 거 있잖아요. 레시피를 내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맛있는 방향으로. 무조건 뭐 견과류가 좋대요, 뭐 브라질 너트 좋대요, 뭐 현미채식 좋대요 해가지고 맛도 없는데 그냥 계속 어거지를 먹으려고 하면 못해요. 어차피 못합니다. 오랫동안. 내가 어떻게든 맛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내 행복감에도 중요한 거고,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가 쌓일 수도 있는 거예요. 먹을 때 행복한 거. 또 제일 중요한 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유대감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가족이겠죠. 뭐 아내, 남편, 자식, 부모, 일단 가족의 울타리라고 본다고 하면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유대감이, 친밀감이 가장 확립이 돼 있을 때 그때 행복감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고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나의 기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나는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 운동하는 걸 좋아한다, 나는 성격이 이렇다 저렇다, 나의 생긴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생긴 대로 살아갈 때 사실은 행복감이 또 올라와요. 이게 굉장히 본능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잔잔하게 빈도가 많아야 돼요. 행복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로또 한번 당첨돼서 콱 이게 아니라요. 계속 높은 빈도로. 그래서 이제 가족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밥 먹는 게 제일 큰 행복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그게 많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냥 되게 단순한 거 있잖아요. 그게 행복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충족을 해야 된다. 자, 마음 관련해서 시기별로 보면은 이게 또 어렵거든요. 수술 항암 방사선 이전에는요, 이게 설사 1기라 하더라도 전이가 되면 어떡하고 나중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거를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유서 쓰는 분들도 꽤 있고요.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확실성이 없기 때문이죠. 암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크니까 불안한 마음이 제일 큰 거예요. 그럴 때에는 이거를 누르고 이거 다 소용없어요. 사실은 제가 그동안 많이 봐왔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될 수 있으면 빨리 대학병원 이런 일정 빨리 잡고요, 빨리 가서 알아보고, 근데 그것도 너무 늦게 잡힌다 그러면은 암을 이렇게 좀 다룰 수 있는 전문 병원이라든지 이런데, 혹은 전문가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오셔가지고 빨리 상담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게 지도가 그려지잖아요. 이거는 요럴 때는 요렇게 돼서 요렇게 가게 될 가능성이 크고 요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요런 거가 잘 잡혀 있으면은 사실은 크게 스트레스를 그래도 그나마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제가 환자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암 방사선 기간 동안에는 이게 참 두 가지로 딱 나뉘는데, 육체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일단은 육체하고 정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도 같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힘들다는 마음이 커요. 근데 또 되게 역설적으로 이거 할 때는 몸은 힘든데, 항암 방사선 기간 동안에는 암을 공격하는 게 있으니까 내가 이 기간 동안에는 안전하겠지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안심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편해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중간중간에 조금 이제 항암이나 방사선 좀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이 적을 때, 그럴 때에는 오히려 좀 이제 안심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니까 몸도 편하고 안심도 되니까, 그럴 때 조금씩 제가 앞에 설명드린 그런 스트레스, 행복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그런 거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여유가 좀 있을 때, 그 시기에는 그렇게 하면 좋다는 거고. 자, 수술항암 방사선이 다 끝났어요. 이제 끝났으면은 끝났다 홀가분한데 불안해요. 그때부터 이제 나의 암을 막아줄 수 있는 것들이 다 지금 사라졌는데 나 혼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또 심해져요. 자, 그때서부터는 이제 진지하게 이런 생활관리 이런 것들을 잘 하면서 내가 잘 하고 있구나, 생활관리도 잘하고 면역치료도 잘하고 여러 가지를 다 잘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실천을 하면은 조금 불안감이 줄어들어요. 그런 게 스트레스가 좀. 그러면서 이제 행복감, 스트레스 같이 병행해 가면서 실천을 해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나한테 맞는 생활관리 패턴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거를 다 동일선상에 두고 똑같이 실천을 하면 안 되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 그림을 올려놨는데 하나는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그림이고 요거는 이제 각각 독주해야 하는 사진을 각각을 제가 합쳐놓은 거예요. 오케스트라에서 각각의 연주자가 운동, 시기, 수면, 마음 이렇게 네 가지라고 보고요. 그게 어떤 오케스트라가 추구하는 하나의 음악, 그걸 내 자신이라고 볼게요. 내 자신을 위해서 조화롭게 연주가 될 때 이게 내 생활관리가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남들이 이거 하면 좋대, 저거 하면 좋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병렬적으로 나한테 나열을 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각각에 있어서 제일 좋다고 하는 것들을 그냥 모았어요. 이거를 동시에 그래서 각각의 연주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연주해 본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정신만 사나워요. 이게 뭔지를 몰라요. 나한테 안 맞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생활관리는 독주회가 아니라 오케스트라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